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밤새 서울에 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열대야에 잠 못 이루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제 서울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34.6도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9월 기온 기록이라고 합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아직 우리나라는 태풍 피해가 없다는 점인데요. 네, 이번에도 잘 비껴갈 수 있을까요? 제13호 태풍 버빙카로 발달이 예상되는 또 다른 열대 저압부가 생성됐는데요. 이게 추석 연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가 아직 미지수지만 이미 큰 태풍 피해를 겪은 주변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기상청에서도 태풍 발달 상황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매번 추석 전에 큰 태풍 피해를 입고 궂은 날씨 때문에 계획 다 틀어진 일들 꽤 잦았던 것 같은데요. 네, 모쪼록 이번 추석엔 그런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운 좋게 우리나라를 비껴가길 기원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추석을 앞둔 농업계의 표정 그리고 정부의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림 속 경제 이야기라는 새로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림을 사고 파는 아트페어를 통해서 돈과 미술 시장의 관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우리 선조들의 차례 문화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추석 대목을 맞아서 농축산물 시장이 북적일 시기인데요. 정부에서 추석 성수품 소비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추석 대목장을 앞둔 농업계 표정 그리고 정부의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무더위 속에서 추석을 맞게 됐습니다. 농가에서는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추석을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어제까지 굉장히 더웠습니다. 맞습니다. 낮에 비가 내려서 열기가 다소 식었지만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열대야 소식, 또 한낮의 고온 소식,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현실을 걱정하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낮의 더위에도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대목을 겨냥해 농축산물 시장도 풍성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추석 명절이 굉장히 좀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과일의 습기를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지금 한참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햅쌀을 수확하고 있는데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오대쌀 농사를 짓는 농민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낮은 덥더라도 아침 저녁에 선선해야 벼가 제대로 여무는데 낮에도 뜨겁고 밤에도 열기가 이어지니까 보기에는 누런 황금들판이지만 알고기 있기엔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농축산물은 수급 탄력성이 아주 낮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조금 모자라면 가격이 크게 오르고요. 반대로 조금 남으면 가격이 폭락한다는 뜻입니다. 예년보다 5% 부족하다고 가격이 5%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그래서 수급 안정성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석 성수품 공급이 부족하면 가뜩이나 물가 관리가 최우선인 정부로서는 비상사태를 맞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추석 성수품을 예년보다 많이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였죠. 11일에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마트를 방문해서 이 추석 명절 대비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배추, 무, 사과 이런 추석에 소비가 많은 농축산물을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3천 톤 시장에 공급했다고 하는데요. 예년보다 1.6배 많은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 추석에 많이 찾는 농축산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안정 문제는 정부가 항상 신경 써왔던 건데요. 특히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추석 민생 현안 그리고 대책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배추, 무, 쇠고기, 사과, 배, 밤, 대추, 생선 이렇게 차례상에 올라가는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예년의 성수품 수급 안전 대책에 대통령 메시지까지 더해지니까 정부의 행보가 더 빨라지고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석 대목장의 모습은 어떤가요? 네, 설 명절, 추석 명절이 농축산물 소비가 가장 많은 때인데요. 네. 이번 추석엔 농업계가 품목별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우 농가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를 출하하기까지 이 30개월가량 걸리는데 사료값이 워낙 많이 오른 데다가 또 수입 소고기 물량도 늘어난 탓에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한우의 추석 성수기 전망이 과히 좋지 않습니다. 네. 평년과 전년 대비 모두 가격이 약세인데요. 추석 전 3주간인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도매 가격이 전년 대비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킬로그램당 18,000원대 내외를 형성하면서 평년 대비 16.1% 그리고 전년 대비 12.6%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 민당정 협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한우산업 대책도 발표됐거든요. 네. 하지만 당장 어려운 한우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낼 대책 내용은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일류 시장의 경우 한여름 무더위 속에 품질이 다소 낮다는 여론도 지금 많은데요. 하지만 지난해 사과값 폭등 대란 같은 혼란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추석 성수품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할인 정책도 내놨다고요. 네, 추석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많이 찾으실 텐데요. 농식품부가 마련한 전통시장 할인 대책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농식품부는 지난 9일부터 일요일인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온누리 상품권 10,000원권을 환급받으려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산물이나 국산 수산물을 34,000원어치 구매를 하면 되고요. 최대치인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받으려면 67,000원 이상 구매를 하면 됩니다. 네,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권 행사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반기는 행사라고 하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전만큼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이 북적북적하지는 않는데 그나마 이번 추석 명절 시즌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에 사람들 발길이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동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농산물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까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에 해당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내산 농축산물만 구입하면 되는 건가요? 네. 반드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입해야 하고요. 네. 이 방법도 알려드리자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뒤에 영수증 그리고 신분증을 갖고 시장 내에 있는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을 한 후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1인당 최대 2만 원권 환급이니까 장을 본 금액이 이것보다 더 많겠다 싶으면 지인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동행인이 있으면 각각 영수증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농산물과 수산물 합해서 4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혜택도 종료됩니다.
장을 보실 계획이라면 전통시장 좀 부지런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알뜰하게 추석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야겠네요. 네. 전통시장 외에 또 추석 장보기 정보 더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예, 농산물 상품권에서 농할 상품권, 또 수산대전 상품권 이런 공공상품권이 나와 있고요. 대형마트에서는 농축산물 자동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18일까지 농축수산물을 최저 20%, 최대 30% 할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마트 가격표에서 농식품부 할인 지원가 또는 해양수산부 할인 제공 등의 문구가 붙어있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농산물을 싸게 구입하는 게 소비자들에게 환영받는 혜택이라면 이 추석 대명절에 농축산물을 키워온 농민들에게도 소득이 늘어나는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보는데요. 한여름 이 고된 작업 속에 농산물을 키운 땅의 사람들인 농민들께도 수확의 기쁨이 가득한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농민들부터 땀 흘린 보람을 거둘 수 있어야겠죠. 농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해 국내 미술 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술 전시회가 큰 인기를 끌면서 작품 속의 다양한 이야기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목요일 시간에 그림 속 경제 이야기라는 코너를 만나볼까 하는데요. 이야기를 풀어주실 경제 이야기꾼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성공예감 뭐 이런 데 많이 나왔으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예. 얼굴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네네.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부터 뭔가 이제 고수의 풍미가. 네. 그 경제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그림과 경제 이야기라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건지. 사실은 이 경제 이야기꾼이라는 수식어를 제가 여기서 처음 써보는데요. 네, 그전엔 전부 경제뉴스 큐레이터 뭐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위주로 제가 전해드리다 보니까 뭐 수식어를 뭐 딱히 붙이기가 그래서 그냥 뉴스 큐레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뉴스가 아니라 좀 더 경제를 소프트하고 재밌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처음 경제 이야기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앞에 달아봤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DJ 자체가 어려운 말을 잘 못 알아듣어요. 좀 심각한 제가 하자가 있거든요. 네. 예, 좀 쉽게 부탁드릴게요. 경제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도 있고 미술로 경제를 좀 풀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네. 최근에 이제 제 개인 공간에 글을 쓸 수 있는 플랫폼에다가 이와 관련된 글들을 좀 이렇게 써서 모아놓고 있었어요. 미술과 관련된. 네. 근데 그럼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미술과 관련된 거? 예. 그 최근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키아프라는 행사가 국내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한국국제아트페어를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술장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 하지원 씨도 여기에 자신의 그림을 내놓고 그림을 다 팔았다, 완판됐다 이런 뉴스도 전해지더군요. 그래서 이 미술 시장에서 아트페어라고 하는 곳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미술 얘기, 그다음 미술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미술 작품 하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비싼 그림만 떠올리거든요. 막 엄청 명화들 있잖아요. 네. 막 반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좀 이게 접근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대뜸 들어요. 저는. 아무래도 잘 몰라서 더 그럴 테고요. 실제로 저희들한테 전해지는 뭐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됐더라 뭐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미술 작품은 엄청 비싸구나라는 생각들을 그러니까 하시게 완전 되죠. 슈퍼 부자들의 취미가 아닌가. 네. 예. 그리고 근대 사회, 특히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돈이 가지는 힘이 그림값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위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림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후원자의 개념이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고액으로 그림이 거래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림값이라는 게 과거라면 어느 정도 과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세 이전. 엄청 중세를 포함해서 중세 이전.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림값이라는 거는 재료비하고 노동값을 고려해서 책정이 됐고요.
중세 신분제도상에서 화가들은 상인들의 신분이나 비슷했기 때문에 고용돼서 그림을 그리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도 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들은 귀족이나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그림도 팔고 작가로서 활동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미술품의 가치가 수천억 원을 호가하고 유명 작가들이 등장한 건 그럼 언제부터일까? 네. 선을 딱 그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림의 대중화 그리고 이 아트페어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림의 대중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전부 중세 사회에는 교회라든지 귀족들이 귀족만. 향유하는 물건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대중으로 넘어가고 대중들이 시장에서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화가의 값어치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게 그림값에 반영되면서 앞서 이제 후원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하면서 시장의 값어치가 만들어진 게 사실은 그림값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트페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그림 시장을 만들어낸 시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재밌는데요. 예. 일단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술 작품 하면은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가의 작품이나 이제 교과서에서 봤던 것들. 근데 교과서에서 봤던 것들 나중에 찾아보면 가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일반인들은 접근이 힘들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트페어를 갈 일도 없고요. 근데 요즘은 젊은 분들이 아트페어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 젊은 사람들은 꼭 저랑 다를까? 그러니까 예. 비싼 걸 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트페어라는 거는 신진 작가들도 꽤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작품을 비교적 싸게 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투자의 개념인가요? 투자의 개념도 있고 어떤 분들은 투자의 개념으로 가고요. 어떤 분들은 그림을 걸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진 작가의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림을 사겠다라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을 공부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 가면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그림을 전시해서 팔려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즘 미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 몇 년간 이런 아트페어들을 좀 다녀보면서 아 이게 얼마 정도에 거래되는구나. 신진 작가들의 가격은 얼마 정도구나를 보면서 거기서 시장 파악을 하는 용도로 이제 아트페어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항상 또 궁금했던 게 네. 그림의 그 가격 그거는 작가 마음인가요? 작가 마음대로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까 이제 아트페어라는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그림 가격이 이제 제대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아까 후원자의 개념일 때 중세 시대 이전 중세까지 포함해서는 그림 가격은 보통 5대5 정도로 그러니까 50%는 그림의 재료값 그다음에 뭐 노동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뒤에 50%는 화가의 목 이렇게 포함됐습니다. 그 20% 정도가 화가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70%는 재료값. 그러니까 대부분 재료값으로 그냥 노동의 대가를 평가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아트페어 시장, 그러니까 미술 장터가 만들어진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한 15세기, 16세기를 지나면서 르네상스 이후의 시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유명 화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화가들. 그다음에 이런 그림이 좋더라. 이런 화가들이 만들어지면서 화가의 값어치를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림값이 50대 50이 돼요. 재료비 50, 화가의 몫이 50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이 화가의 몫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화가의 값어치를 더 많이 인정받는 그림들이 나오고 그림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네네. 딱 봐도 이제 누가 봐도 좋은 그림은 좋은 그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미술품 하면은 이제 아까도 네. 말했던 이제 비싸다는 생각하게 되고 대중화라고 하면 가격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림은 대중화가 외려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뭐 일반적으로는 대중화라고 하면 찍어내는 물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중화가 되는데 그림은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대중화는 도리어 소비자층을 넓혔고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개할수록 이제 인기가 올라가는군요. 유명 작가들의 그림은 비싸지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트페어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앞서 이제 15세기, 16세기 넘어가면서 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벨기에 북부 지역에
예전에는 거기를 폴랑드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에서 미술 상점들이 한 10여 개가 모여서 장터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역사적으로 있다고 해요. 근데 요게 주변에 있는 큰 도시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게 역사적으로는 이제 아트페어 시장이 근대의 아트페어 시장이 만들어진 걸로 보는데요. 안트베르펜이라는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성당이 100년 넘게 이 성당을 지었는데도 건축비가 부족해서 성당을 완공하지 못했거든요. 안트베르펜. 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저 북부 지역에 가니까 미술 상점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 그럼 우리 부지가 넓으니까 여기다가 미술 시장 같은 걸 열어서 부지를 빌려주자. 자리세를 받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안트르펜 지역에는 한 100여 개의 미술 상점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들까지 다 모여서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미술 시장을 연 게 근대적인 아트페어의 출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당의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트페어 시장이 근대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안트베르펜 대성당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만화에서 맞습니다.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플란다스에게. 예. 그죠? 거기에 나오는 성당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 네로가 네. 그 성당에 루벤스의 그림이 걸려 있어서 여행 가시는 분들이 그 성당 꼭 찾아가지고 그 앞에서 사진 찍으시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거기 있습니다. 세 작품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성당의 아트페어 그가 열리던 시기하고 루벤스의 그림이 걸린 시기는 좀 달라요. 한참 후에 루벤스의 그림이 걸리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 유명한 성당이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미술 시장을 열었고 이게 현대 근대의 아트페어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미술 작품들만 파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정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술 상점, 그다음 미술 용품을 파는 가게들까지 같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가 아예 미술품 전문 용품을 파는 상가들의 자리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재밌습니다. 그 아트페어가 자리 잡는 배경에 대성당 건축 자금 마련 목적이 있었다. 네. 신기합니다. 네. 엄청난 가격에 이제 경매에서 낙찰이 되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가격까지 되는,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되는 것까지는 거의 다 경매, 100% 경매에 의지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시작 금액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그림 시장은 3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네. 작가가 처음 그림을 판매하는 단계를 이제 보통 1차 시장 또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2차하고 3차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재매매 시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중고거래 시장인 거예요. 작가의 작품을 사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걸 뭐 비싸게 팔고 싶어서 다시 재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매 시장을 2차 시장 그리고 마지막 3차 시장이 말씀하신 경매 시장입니다. 아, 경매가 3차예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경매에 나온 줄 알았어요. 경매에 바로 내려면 그만큼 갑자기 유명세를 타는 사람이라면 경매에 바로 나올 수 있겠지만 경매하는 그 상품으로 치면 일종의 MD 같은 사람들이 아트 딜러들이 신진 작가의 작품을 그렇게 가져가서 경매 시장에 내놓지 않죠. 비싸게 팔아야 자신들도 보통 아트 딜러들이 50%를 자기 몫으로 가져가거든요. 네? 그림값에 그렇게 많이 가져가요? 네. 그러면 비싸게 팔아야 자기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명한 작품이라든지 희소한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1차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아트페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아트 딜러나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을 도리어 1차 시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진 작가 중에 굉장히 가능성 있는 사람을 자신의 눈으로 골라낼 수 있는 시장이 또 1차 시장이거든요. 그건 진짜 능력이네요. 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의 영역은 사실 1차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도 처음 들어갈 수 있는 시장도 1차 시장이고 그래서 1차 시장이 굉장히 재밌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만 고르면 나중에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시장이 또 1차 시장인 거고요. 어허.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게 잠깐만요. 된다고. 아트페어 언제까지 한다고요? 끝났나요? 서울 아트페어는 끝났어요. 국제 그래요? 아트페어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예. 내년에 한번 가서 이렇게 구경해 보시는 것도 여러 가지 미술 뭐 시장 상황을 보는 것 그다음에 아니요. 내가 진짜로 시장 상황을 왜 봅니까? 전 지금 목적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네. 그 뭐 가격을 파악하는데도 아트페어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1차, 2차, 3차. 그러니까 1차가 전문가의 영역. 네. 2차, 3차가 중고거래인데 이제 3차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네. 거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2차, 네. 3차에도 많은 관여를 하고요.
요즘 현대 미술 시장에는 아트 딜러하고 컬렉터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럼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트 딜러는 뭐고 컬렉터는 모으는 사람이란 뜻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컬렉터는 자신이 좋아서 그림을 많이 모으는데 보통 유명한 컬렉터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갑부급 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들을 집에 이렇게 소장하고 있다가 자신의 컬렉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갤러리를 만들어서 전시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컬렉터라고 하고요. 근데 어떤 컬렉터의 손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그림 가격이 또 천차만별로 차이가 그것도 나고. 영향을 끼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컬렉터의 중요성이 그런 데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고 이건희 회장도 굉장히 미술품의 중요한 들었습니다. 컬렉터이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격이 이건희 회장님이 소유했다는 걸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그럴 컬렉터에서. 수도. 네. 근데 아트 딜러가 이제 더 중요한데 아트 딜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갤러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아트페어나 이런 데에서 작가들의 그림을 사 모으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래를 형성시켜주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계적인 아트 딜러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림들을 사 모으고요. 이 사 모은 그림들을 정말 그 컬렉터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이제 띄우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이 작가가 얼마나 좋은 작가냐, 앞으로 얼마나 잘 될 작가냐, 일부러 전시회도 기획하고 해가지고 보여주고 하면서 가격을 띄우기 때문에 어떤 아트 딜러의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뭐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시장이 현대 미술 시장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트 딜러가 된다는 거는 네. 이미 좀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이 시장을 사람 손을 하려면. 거쳐서 가격이 얼마로 많이 올랐느냐 이런 것들이 명성으로 얻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쉽게 세계적인 아트 딜러가 되기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제일 유명한 세계 아트 딜러가 레리 가고시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연간 수입이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앞서 이제 미술품은 50대 50으로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작품 팔면 그만큼 반을 또 이 아트 딜러가 가져가기 1조 때문에. 원 연간 수입이에요. 와. 네. 그 외에도 뭐 다른 아트 딜러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레리 가고시언의 손만 거치면 뭐 1, 2만 달러 작품들도 수백억 달러까지 가격이 치솟기 때문에 이 사람 눈에 들려고 세계적인 미술 화가들이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이 레리 가고시언이 우리나라 작가 누군가가 눈에 들어와서 그 사람 작품을 사갔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은 이제 뜨는 거죠. 그래서 이 아트 딜러들은 자신이 선택한 작품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아까 경매시장 말씀하셨잖아요. 경매시장에 자신도 직접 참여해서 자신이 판매한 그림의 가격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자신이 다시 사서 가격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림 속 경제 이야기. 다음 시간 또 있죠? 나와 주셔야 됩니다.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다 모든 건 작가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예.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앞두고 더 바쁘실 것 같아요. 그쵸. 저희도 이제 그 행사의 시즌이 돌아와가지고. 어이구.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끝나고 뭐 행사 바로 가십니까? 네, 또 이제 일본 출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준비하러 가야 되고. 추석인데 일본으로 출장을 갑니까? 네, 일본 출장 갑니다. 거기서도 이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추석 명절 때 제가 작년에 오 아나운서님께 한복을 입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게 예. 벌써 1년이 된 거예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한복도 엄청 잘 어울리셨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입고 있던 기억이 네, 있네. 그제 같은데.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가족들만큼이나 정성을 다해 지냈던 선조들의 명절 차례 문화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 명절 차례 문화. 예. 네, 그래서 추석을 이제 글자대로 먼저 좀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왜 전 이제 알았을까요? 가을 저녁. 글자대로 와, 네, 풀이하면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 네, 왜 이렇게 낭만적입니까? 그렇죠. 사실 추석이 네. 쉬는 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또 낭만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유난히 밝은 보름달을 바라보고 소원도 빌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추석이란 단어 안에는 이제 너무 좋은 의미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현생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차례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되는 조상님들까지 함께 모여서 유난히 아름다운 달빛과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누자고 했던 것이 또 차례의 시작입니다. 그래요. 네, 되게 멋진 의미가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네, 차례와 제사를 네. 이렇게 같이 쓰잖아요. 네. 같은 의미로 쓰잖아요. 네. 이게 사실 다른 의미죠. 굉장히 다른 의미고, 굉장히까지. 네,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어. 네, 의미가 완전 다르고, 네. 어떤 일단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차례와 제사는 사실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이나 명절이 되면 조상님들을 기리는 차례를 지냈고, 조상을 기릴 때 차례. 네. 예. 그리고 또 돌아가신 조상님의 기일에 맞춰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도 사실상 차례와 방식이 비슷한데, 이제 차례와 제사 모두 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고 절을 하긴 하잖아요. 네, 똑같죠. 그러면 차례를 그냥 명절에 하는 제사라고 얘기를 하면 됐는데 응. 왜 차례라고 했을까? 그러게요. 네.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뭐가 다른가요? 차례는. 네. 그래서 일단 차례는 낮에 아침에 지냅니다. 그리고 제사는 밤에 지내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일단 있고, 네. 이 원래 차례라는 말은 고려시대 때 등장을 하는데 마시는 차를 제사상에 올리는 풍습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것도 놀라운데. 네, 그래서 술이 아니라 차로 예를 갖춘다. 그래서 이제 차례로 유래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마시는 차. 네, 그래서 술 대신에 차로 제사를 지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차례는 또 일종의 약식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에 비해서 절차가 매우 간소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제사상과 차례상이 큰 차이는 없잖아요. 똑같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전혀 아니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례 때는 술이나 차를 한 번만 올리고 충문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떡국이나 면, 떡 이런 음식도 올리지 않았고, 이 제사상과는 다르게 이게 밥과 국을 올리지 않았던 거죠. 어허. 네, 그래서 이 차례는 제사상에 비해서 상차림을 아주 간소한 디저트 상차림 정도에만. 이거 진작 알았으면. 그러니까요. 추석이나 설날 때. 우리 K 며느리들 네. 불쌍해 죽겠네요, 갑자기. 이 명절 증후군이 있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맞아요. 제대로 알았으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감사의 마음만 간단하게 전하는 게 이 차례상의 원래 기본 스탠다드였습니다. 네. 조상들도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맞습니다. 이 제사는 또 차례에 비해서는 조금 더 토속 신앙적인 의미가 좀 강해요. 제사가. 네, 그래서 신이나 신령님 또 죽은 사람의 덕에게 재물을 봉헌하는 이 의식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로 조상님께 올린 제사를 그냥 제사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이 돌아가신 조상님의 영혼을 불러서 음식을 올리고 충문을 읽으면서 이 조상의 넋을 기리는 의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차례 같은 경우에는 감사의 의미가 강하고, 이 제사 같은 경우에는 넋을 기리는 추모의 의미가 좀 더 강하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례는, 그리고 또 이제 차례는 약간 디저트 느낌. 그렇죠. 디저트 상을 네. 차리는 거고, 제사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대로. 네. 근데 이제 차례나 제사 지낼 때 절하고 또 네. 이제 막 술잔을 돌려서 올려놓고 네. 이러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한 번을 돌리는 게 맞냐, 두 번을 돌리는 게 맞냐. 그랬던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안 지낸 지 저희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선조들은 단어 하나, 행동 하나에도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제사상 앞에 향불을 피워놓고 술잔을 3바퀴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나서 이제 3바퀴. 네, 예. 제사상에 올리게 되는데, 이 술잔을 향 위에서 돌립니다. 향 위에서. 네, 향불이 그 피어난 연기 위에서. 근데 그 이유는 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조상님께 올리기 위한 뜻이 또 담겨 있고, 이 술을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상징적인 또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향불 위에서 이렇게 3번을 돌리는 거고. 네, 이유가 있었네요. 네, 이게. 그리고 술잔은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또 자연의 질서에 순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 북쪽을 모든 것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계절의 겨울을 북쪽, 또 해가 드는 동쪽을 봄, 또 강렬하게 햇빛이 드는 여름을 남쪽, 또 해가 지는 서쪽을
서초의 가을을 순서대로 보았기 때문에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는 이 계절, 자연의 순리대로 꼭 시계 방향으로 술잔을 돌려야 했던 거죠. 이야. 네.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네. 이제 처음 알았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네. 와, 그리고 세 바퀴고 향불 위에서 네. 따뜻하고 경건하게 만드는 거다. 아, 깨끗하게 맞습니다. 만드는 의미다. 네. 그 1년에 몇 번 정도 차례를 지내셨나요? 지금은 추석과 설만 지내는데 네. 이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스탠다드는 4번. 예? 네. 차례만 4번? 네, 차례는 무조건 4번 있습니다. 네. 조상님들 아까의 그 고마움이 살짝 네. 네. 이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뀐 때마다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항상 전했던 거죠. 그래서 설날, 한식, 단오, 추석 이렇게 4번, 1년에 4번 그렇군요. 차례를 지냈고 네. 설날 같은 경우에는 새해 시작을 알리면서 가족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다복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차례를 지냈고 한식은 조상의 무덤을 돌보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단오는 한 해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게 이제 기원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차례를 지냈고 또 추석은 다 아시다시피 가을 수확에 감사하면서 또 성묘하는 날이 되면 차례를 지냈던 거죠. 네. 그 추석에 네. 그 집집마다 네. 제사 때 이제 올려놓는 음식 다 네. 다르잖아요. 네. 그 사실상 제사 지내고 제사상에 올린 음식들 먹는 재미가 그쵸. 또 이제 명절의 묘미이기도 한데 제사상에 올라가는 대표적인 음식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네, 제가 일단 뭐 차례상과 제사상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네. 이 차례상에 들어간 음식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딱 4가지만 올리는 게 정석이었다고 합니다. 4가지. 네, 제가 아까 디저트상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4가지 음식에는 송편, 제철 과일, 포, 네. 쥐포 뭐 이런 거요? 아니요, 뭐 이제 생선 말린 포, 네, 예, 생선 예. 어포죠. 네, 요 정도를 간소하게 차리는 것이 아주 간소한데요? 네. 예. 그래서 이 송나라 때 집필한 유교 재래 문화의 지침서 주자 가래라는 책에 따르면 명절 차례란 이제 새로 해가 밝았음을 그리고 그 정도 감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올려라라는 이제 그런 기록들도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인사 정도만 드리는 그래서 나물, 탕, 국은 제사상과 다르게 이제 꼭 필요하진 않아요. 차례상에는 그래서 이제 제철 과일 정도 그리고 과일도 접시마다 올리는 게 아니라 한 접시에 여러 과일을 하나씩 정도만. 그것도 괜찮네요. 네, 포도, 배, 사과 이걸 한 접시에만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 간단한 이제 상차림 정도로 차례상을 차리시는 게 원래 스탠다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제 차례, 제사 이게 다른 것도 잘 몰랐고요. 네. 예, 사실 오늘 처음 알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네. 저는 실제로. 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차례상이 굉장히 헷갈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이 K 며느리들을 위해서 급기야 이 차례상의 표준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까지 예? 열렸다고 합니다. 네. 네. 기자회견이. 네, 그래서 2022년에 이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에서 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차례상 표준안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 측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예법들을 두루 고려해서 차례상 표준안을 만들었고 이 공개했던 차례상 표준안에 따르면 추석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6가지. 잠깐만요. 아까 송편, 제철 과일, 포 세 이렇게 3가지만 올라가면 된댔는데 잠깐만요. 이러면 안 돼요. 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이런 거 반대합니다. 아, 네. 예. 갑자기 늘어나요, 이렇게? 네, 네. 이게 재밌는 게 설문조사까지 반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 무슨 시대상을 무시할 수 없습니까? 가족- 시대가 이렇게 다양한 걸 우리가 다양한 걸 원하죠. 아니 네. 거기다가 네. 육류, 생선, 떡 이것도 올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면서요. 이거를 놔도 되고 안 놔도 된다라고 에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더 과감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차례상을 바르게 차리는 예법처럼 여겨왔더니 홍동백서, 뭐 조유리시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이런 상차림이 사실상 옛 문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네. 골든벨트 문제로 많이 냈는데 존재하지 않았던 거군요. 네, 노스텔지어가 예. 싹 오시죠. 그래서 예. 이 차례상을 차릴 때는 가족들이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합의해서 결정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발표해서 이 차례상 논란이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락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과연 일단락일까요?
여지를 남겼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합의해서 결정을 해라. 네, 이렇게 또 따뜻한 마무리를 하셨다. 아, 그래요? 네, 라고 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좋은 의도였다고 네.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예, 예. 하여튼 그 가족들이 합의하면 되니까 네. 좋은 합의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술로 떠나는 여행, 오늘은 선조들의 차례 문화로 여행 떠나봤습니다.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에 따라 약간 편차가 있긴 하겠는데요.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약간은 식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 많이 드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각장애인 승주 씨는 청각장애가 있는 동료들과 차를 타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중 옆차에서 창문을 열고 다급히 손짓하는 게 보였어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살펴보니 뒷바퀴 공기압이 빠져 있었습니다. 차를 멈춰준 시민 덕